네, 오늘 같이 볼 문제는요, 8번 문제입니다. 8번, 다음 갭 투자의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시오라는 그런 문제고요.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거는 우리 설명드렸듯이, 뭐 설명도 할 필요 없죠. 뭐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주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전세권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없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 즉 전세금, 을 이제 무이자 타인 자본으로 이제 레버리지 삼아서 이제 투자라는 것을 이제 갭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이외에 자기 자본을 적게 들이고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효과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 가격, 그 부동산의 가격이 약간만 올라도 굉장히 큰 폭의 자기 자본 수익률의 상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 또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고요. 뭐 자료를 보시면 A 아파트를 이제 6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4억 원을 인수하고 차액 2억 원을 자기 자본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돈 2억 들이고 남의 돈 4억을 들여서 6억 원짜리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특징이 남의 돈 4억 원이 무이자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서 그만큼 수익률을 낮출 텐데 이 전세금 통해서 이제 갭 투자를 하면 무이자기 때문에 은행 빠져나가는 몫이 없고 그래서 수익률이 훨씬 더 일반적인 대출이자 통해서 대출 통해서 어 레버리지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전세 낀 갭 투자 방식의 투자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잡기 잡은 수익률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 아파트 가격이 1년간 10% 하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스크죠. 우리가 갭 투자, 레버리지 효과에서 가장 큰 장점은 약간만 가격이 올라도 굉장히 수익률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반대의 경우에도 또 손실이 극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0%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6억짜리가 6천만 원 떨어져서 5억 4천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총 자본 수익률은 마이너스 10%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총 자본, 총 투자 자본은 그 부동산의 가격, 가치와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6억 원의 부동산을, 6억 원짜리 부동산을 살 때 우리가 들어가는 총 자본, 총 투자 자본은 6억 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4억 원은 전세금이라는 타인 자본을 쓰고 2억 원은 자기 자본, 즉 지분을 투자해서 총 6억 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은 6억 투자해서 6천만 원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10%인데 그럼 이런 식으로 갭 투자를 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일까? 계산을 해보면요. 밑에 이제 풀이가 나와 있죠. 자기 자본 2억 원을 투자해서 1년간 6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항상 총 자본이 아니라 내 돈 들어간 것만 이제 분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 자본인 6억 원이 아니라 내 돈 2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때 가격이 10% 빠졌다는 것은 전세 가격이 10% 빠졌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돌려줄 전세금도 그만큼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만큼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의 가격이 10% 하락했다는 얘기는 그 자본, 그 지분 투자자가 부담하는 손실, 그 자본의 감소액이 그대로 이제 10% 6천만 원이 그대로 지분 투자자의 자본 감소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결국 2억 원 투자해서 6천만 원이 이제 까인 거니까 마이너스 3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갭 투자가 당연히 이제 장점도 있지만 리스크가 증폭된다는 단점이 있고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갭 투자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식이었던 이유는 부동산, 특히 주택의 가격은 조금이라도 계속 올랐잖아요. 거의 뭐 뭐 특별한 그런 충격이 있지 않는 한은 계속 조금이라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 갭 투자 방식의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식으로 좀 시장이 바뀐다라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 표현한 그런 계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번은요, 이 9번은, 이것도 이제 중개사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객관식 시험에 내기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그냥 계산기 눌러서 바로 한 1분 안에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복잡하죠. 그래서 뭐, 이게 뭐 머리 아프다, 복잡하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일단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한번 보시면요. 그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료가 주어지고 그에 따라서 현금 흐름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뭐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해당 투자안의 세후 현금 흐름, 즉 애프터 텍스 캐시 플로우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자료들이 쭉 보면 뭐 호당 임대료, 뭐 임대 가능 호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운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할 때까지 그런 풀이 그 계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이렇게 적어 놓고 거기에 맞는 숫자를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PGI라는 것은 이제 가능 총소득, 가능 조소득 또는 잠재 총소득을 뜻하는 거죠. 그때 가능 조소득은 임대 가능 호수에 뭐 호당 임대료 이런 걸 곱하면 가능 총소득이 구해지죠. 보통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월세가 얼마다라고 나온다라면 거기 이제 곱하기 12를 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하는 계산들은 다 연 단위로 계산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그냥 1년간 호당 임대료가 500만 원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50호실에 500만 원 해서 2억 5천만 원이 이제 가능 총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것은 유효총소득입니다. 유효총소득도 공식이 있었죠.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이나 뭐 불량부채 상당액이라고도 하고 뭐 대손충당금이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하여튼 공실과 불량부채 상당액, 불량부채 충당금을 빼주고 그 다음에 더해줄 것이 기타 소득 같은 것들 더해줘서 유효총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영어 약자로 EGI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기타 소득이나 뭐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공실률 10%만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2억 5천만 원에서 10% 빼주면 2억 2,5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을 구해야 되겠죠. 순영업 소득을 우리가 NOI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NOI는 유효총소득 2억 2,500만 원에서 영업 경비를 빼줍니다. 여기는 우리가 뭐 친절하게도 영업 경비가 1,500만 원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경비 1,500만 원을 빼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감가상각액이죠. 감가상각액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실제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을 영업 경비에 포함시켜서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빼줄 것은 영업경비 1,500만 원이에요. 여기다 뭐, 이거 감가상각액도 그럼 빼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 비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 2,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빼주면 2억 1,000만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것이 세전 현금 흐름이죠. 비포 텍스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순영업 소득, NOI까지는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 즉 대출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몫이고요. 그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부터는 이제 은행에 돌아가는 몫을 빼준 값입니다. 그래서 세전 현금 흐름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순영업 소득에서 NOI에서 은행의 원리금 상환액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친절하게도 원리금 상환액이 1억 원이다. 1년간 1억 원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빼주면요. 1억 1천만 원이 세전 현금 흐름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 1억 1천만 원에서 이제는 세금을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영업소득세, 뭐 개인이라면 뭐 종합소득세 같은 것일 거고 법인이라면 법인세 같은 거죠. 그 세금을 빼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세금을 빼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고려할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세금이 그럼 얼마다라고 그냥 친절하게 나와 있으면 뭐 굉장히 좋겠지만 대부분 그걸 계산해서 구하도록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세금을 계산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로 과세 표준이죠. 과세 소득. 그러니까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과세 소득, 과세 표준이 있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율은 30%이고요. 그다음에 그럼 과세소득, 과세표준을 그럼 어떻게 구하냐 하면 과세소득, 즉 과세표준은 우리가 앞에서 이것도 공식이 있었어요. 뭐 앞글자 따서 뭐 순대 이감 이렇게 해서 뭐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에 대체충당금이라는 것을 더하고 뭐 대체충당금은 뭐 장기수완 충당금 이런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뭐 대체충당금이라는 게 혹시 있으면 더하고 그다음에 빼줄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자 지급액을 빼주고 그다음에 감가상각액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감가상각은 영업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영업경비는 실제 지금 현금으로 계산할 때는 실제 그 비용이 내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것만 비용으로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비용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금 계산할 때는 포함이 됩니다. 즉 감가상각액이 세금 계산할 때 포함된다는 얘기는 감가상각을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감가상각만큼을 비용 처리를 해주면 그 순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니까 감가상각액을 비용 처리한 만큼 순이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뭐 여러 가지 장점 중에 뭐 절세 효과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감가상각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가상각 비용은 빼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 지급액을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자를 빼주는 것이 원금 차원에까지 빼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원금은 내가 그냥 원래 갚는 것이지 갚아야 되니까는 내는 거죠. 원금 내는 것까지 비용 처리를 하면 너무 과하게 세금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자 낸 만큼만 이제 비용 처리를 해서 세금에서 깎아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막 쭉 한 줄로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앞부분이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소득. 즉 과세 소득은 순영업 소득 2억 1천만 원에서 뭐 대체충당금은 더하는데 대체충당금이 없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 지급액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 1억 원이고 이자 지급액이 2천만 원이면 그중에서 이자 지급액 2천만 원만 여기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감가상각액은 1천만 원이니까 이걸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업 경비할 때는 감가상각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가상각액을 빼주면 그러면 과세소득, 과세 표준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30% 영업소득세를 곱해주면 딱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5,400만 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5,400만 원이다. 그리고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동산 투자론이나 뭐 이런 쪽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이거는 뭐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엄밀하게 세금 계산할 때는 당연히 뭐 세법 적용해서 계산을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 세율도 뭐 누진세율이니까 그냥 30%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뭐 공제액도 따지고 뭐 굉장히 복잡하죠. 세금 계산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분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내 돈 얼마 들여서 투자를 해서 뭐 대충 은행에 원리금 얼마 내고 또 세금 대충 얼마 내고 내후주머니 얼마 들어올지를 따져서 이걸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금 계산이 그렇게 막 엄밀하게 정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그래서 더 간단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소득과 뭐 세율은 보통 이제 문제에 주어지니까 과세소득을 잘 이제 구하면 거기에 세율 곱해서 계략적인 소득세, 빠지는 소득세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전연금으로 1억 1천만 원에서 이런 세금 5,400만 원을 빼주면 세후 현금 흐름, 애프터 텍스 캐시플로우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답은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하시오라는 것이니까요. 5,600만 원이고요. 그 제가 이제 그때 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풀이는 여기에 나와 있는 풀이들은 대부분 이제 객관식 계산 문제 이제 용으로 이제 풀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서술형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식만 이렇게 쓰시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서술형식으로 써줘야 되죠. 네, 써주시면 더 좋은 거죠. 뭐 안 써주셔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계산만 이렇게 해서 답만 내신 분들보다는
당연히 거기에서 우리가 배운 그런 내용들을 뭐 중간중간 적어 주시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점수가 더 좋겠죠. 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라서 한번 같이 풀어보면요. B 부동산에 대한 투자안에 1년간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투자안의 세후 현금 흐름, 애프터 텍스 캐시 플로우,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게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데 대신에 아까는 뭐 일종의 임대주택을 가정을 한 것이고, 뭐 이거는 이제 아마 상업용 건물 같은 것을 가정을 한 것 같아요. 상업용 건물은 보통 그 면적당,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 면적당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뭐 우리가 대상 부동산에 따라 좀 자료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대 면적이 1만 제곱미터고 임대 면적당 매년의 임대료가 1제곱미터당 뭐 3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 상당액이 연임대료의 10%이고 영업경비가 1억 원이고 원리금 상환액은 5천만 원, 대출이자 지급액이 2천만 원, 감가상각액 1천만 원, 영업소득세율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가능 총소득부터 계산을 해보면요. 1년 단위로 계산하니까 만 제곱미터 임대 면적에 뭐 1년에 3만 원씩, 1제곱미터당 3만 원씩 임대료가 발생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럼 뭐 3억 원이죠. 1년에 가능 총소득은 이제 3억 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효 총소득은 여기서도 뭐 다른 자료가 없잖아요. 그냥 공실 및 불량부채 상당액이 연임대로의 10%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빼주면 되죠. 그럼 2억 7천만 원이 유효 총소득이 되고요. 그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이때 2억 7천만 원에서 이제 그 영업경비, 운영비용 1억 원 빼주고 똑같이 감가상각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1억 7천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전연금 흐름 BTCF는 여기서 이제 원리금 상환액 5천만 원을 빼줘야 되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고 세후연금 흐름은 세전연금 흐름 1억 2천만 원에서 여기서 또 똑같이 이 세금을 빼줘야 되는데 세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순영업소득 1억 7천만 원에서 그다음에 이자 뭐 대체 충당금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이자 지급에 2천만 원 빼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액 1천만 원 빼주고 그래서 이게 과세소득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과세소득이고 여기서 소득세율 30% 곱해주면 4,200만 원이 그 세금 1년간 내야 될 세금으로 나옵니다. 그럼 세전연금은 1억 2천만 원에서 그 세금, 1년간 낼 세금 4억 2천만 원을, 4,200만 원을 빼주면, 그럼 7,800만 원이 세후 현금 흐름이다. 1년간 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서 한 2, 3분의 한 문제, 1, 2분의 한 문제 풀 때 이렇게 잘라서 내고요. 우리가 좀 서술형으로 낼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세후연금을 구하고 그에 따라서 뭐 NPV, 뭐 수년제 가치 뭐 구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는 객관식 문제 작은 작은 문제들이 이제 합쳐져서 큰 문제로 나오겠죠. 그래야 이제 한 40분씩 시험을 보시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다는 이것도 간단하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는 간단하다기보다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좀 30분, 40분 정도 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아, 그쵸. 뭐, 그렇게 아니면은 예를 들어 100분 동안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 100분에 이런 거는 한 40문제 나오겠죠? 3, 40문제. 네. 그러니까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표정이 또 안 좋으셔갖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네, 네, 잠은 못 잔다. 네, 네, 진짜 왜 잠을 못 주시면 안 되죠.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시험도 더 잘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12번, 13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우리가 뭐 13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업 때 다루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14번. 14번 한번 볼까요? 14번은 할인율 연 10%를 적용하여 다음 투자한 A의 수년제 가치와 수익성 지수를 구하고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중개사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은 수년제 가치와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사실 이거는 되게 어렵지 않게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문제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좀 특이한 문제라서 한번 여기다 같이 실어봤습니다. 이 투자한 A는 그러니까 초기의 현금 지출, 초기에 그 현금 지출이라는 것은 지분 투자 얘기죠. 뭐 대출 받거나 이런 거 빼고 내 순수하게 내 돈 나간 초기 현금 지출이 7천만 원이고 3년 후.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게 1년 후에 얼마, 2년 후에 얼마, 3년 후에 얼마 이런 거 고려할 거 없이 그냥 3년 후에 현금 유입, 즉 내 호주머니, 지분 투자자 호주머니로 9,500만 원이 꽂히는 그런 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7천만 원을 넣으면 3년 후에 9,500만 원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 경우에 그럼 이게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7천만 원 넣어서 3년 후에 9,500만 원이 발생하면 어, 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당연히 들어오는 게 더 크니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든 화폐에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3년 후에 그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지금 나가는 돈하고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수년제 가치, 수익성 지수의 개념이죠. 근데 이제 그 미래에 들어오는 9,500만 원을 현재 시점으로 바꾸려면 두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1년 후에 9,500인지, 2년 후에 9,500만 원인지, 10년 후에 9,500만 원인지에 따라서 현재 가치를 바꿨을 때 다 달라질 거잖아요. 당연히 먼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더 많이 할인되고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어진 게 3년 후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3년 후에 9,5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3년 후에 9,500만 원을 3년 기간 동안 이제 땡겨서 할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이자율, 할인율입니다. 이자율 할인율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이 할인되는 폭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어진 값은 할인율을 연 10%를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인율을 5% 적용했을 때 달라지고 10% 적용했을 때 달라지고 15% 적용했을 때 각각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인율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할인율은 리스크 프리미엄, 즉 위험을 반영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투자안이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 할증률,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에 할인율도 커지고요, 높아지고요. 그래서 할인을 할 때 할인의 폭이 커집니다.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예를 들어 이자율, 은행에 예금을 할 때 이자율,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 가치, 할증이 더 커지잖아요. 이자가 더 많이 붙어가니까. 그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자율 할인율이 결국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할증도 이자율이나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할증, 즉 늘어나는 폭도 커지고요. 반대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도 이자율이나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할인의 폭도 커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할인율 10%면 꽤 높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뭐 은행 금리라든지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걸 비하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이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투자의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할인율이 10% 정도 적용된다는 것은. 물론 굉장히 뭐 스타트업 뭐 이런 회사들한테 돈 빌려주고 투자라고 할 때는 뭐 할인율이 뭐 몇십 프로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굉장히 할인율이 높게 적용되고 그래서 미래의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면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할인율 10% 그리고 3년 후 현금이 들어온다 뭐 이런 걸 가정을 해서 수년제 가치를 구하고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 뭐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년제 가치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막 복잡한 공식도 있었는데 뭐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미래에 들어오는 수입과 지금 현재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비교를 하는 이게 수년제 가치죠. 즉 미래에 들어오는 수입에서
현재 나가는 돈을 뺀 것이 순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순수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래에 9,500만 원이 들어오고 내 호주머니에서 지금 7천만 원이 나가니까 그 차액만큼이 수년제 가치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미래에 들어오는 9,500만 원은 현재가 아니라 3년 후, 3년 후에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거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순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래 돈들도 다 현재로 바꿔준다. 현재 가치로 바꿔준다 해서 순현재 가치, NPV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9,500만 원, 3년 후에 발생하는 9,500만 원을 할인율 10% 그리고 기간은 3년이죠. 이걸로 할인을 하면 어떻게 되죠? 9,5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세제곱 분의 1을 곱해주면 이걸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다만 이제 초기의 현금 지출은 그냥 7천만 원 그대로죠. 뭐 지금 당장 나가는 돈이니까. 그래서 9,500만 원 곱하기 1.1분의 1.1의 세제곱분의 1 빼기 7천만 원을 해주면 대략 137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플러스가 된 거예요. 우리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0보다 작으면 즉 마이너스면 투자를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플러스가 됐어요. 137만 원. 살짝 넘은 거죠. 플러스 0을 살짝 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수년제 가치법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이 투자 안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한된 그 투자 자금에서 뭐 A, B, C 뭐 여러 가지 투자안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투자안들 중에 가장 수년자 가치가 높은 것을 선택을 하겠죠.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걸 하나를 투자를 할지 말지를 선택한다라면 이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게 할인율이 10%가 아니라 뭐 연 12%다. 이래 버리면 이거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할인율이 몇 퍼센트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투자가 타당한지, 투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주어진 대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우리가 이제 배운 것처럼요. 수년제 가치와 다른 점이 수년제 가치는 빼주는 것이고요. 수익성 지수는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즉, 초기 투자 비용, 초기 현금 지출액 분의 앞으로 들어올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즉, 9,500 곱하기 1.1의 세제곱분의 1을 7천만 원으로 나눠주면 수익성 지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면 1.02가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성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1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1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뭐 이게 이제 살짝 넘은 거죠. 1을 기준으로 1.02니까 살짝 넘었고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1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IRR, 즉 내부 수익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즉 수년제 가치를 제로, 0으로 만드는 그 할인율의 값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인율이 10%라고 주어졌는데 이 할인율 10%가 아니라 할인율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몇 퍼센트인지 좀 이렇게 미지수로 나와 있죠. 근데 어떤 할인율을 몇 퍼센트로 정했을 때 딱 수련제 가치가 제로가 될 것인지 여기에 들어가는 이 R 값을 구하는 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손으로 구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계산기도 일반 사칙 계산하는 계산기는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용 계산기를 사용해서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보통은 이게 출제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객관식 그 중개사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어쨌든 객관식이니까는 5개 지문 중에 한 개가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답이 이제 10.716%이거든요. 10.716%가 이제 답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 근사치를 맞추라라는 취지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716%를 우리가 손으로 계산해서 내부 수익률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대충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할인율이 10%일 때 지금 수면제 같은 계산해 보면 137만 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할인율을 11%로 높여주면, 즉 할인율을 11%로 높여주면 어떻게 되죠? 9,500 곱하기 1.11의 4의 제곱 분의 1 빼기 7,000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5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10%일 때는 137만 원, 그리고 할인율이 11%로 조금만 높이면 마이너스 55만 원이니까 결국 수년제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할인율은 10과 11 사이에 있는 거죠. 10과 11 사이에 있는 그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럼 어느 쪽에 가까우냐 하면은 11쪽에 가깝겠죠. 왜냐면 10%를 했을 때는 137만 원, 0보다 한참 큰데 11%를 올리니까는 마이너스 55만 원, 0보다 살짝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값은, 그쵸? 그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그 중간값은 10보다는 11% 쪽에 좀 가까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지문이 뭐 그 지문이 이런 거였어요. 뭐 9%, 뭐 10.706%, 뭐 12%,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와 있어서 사실은 이거를 계산을 하지 않아도 사실 이런 것만 좀 알면 찍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10.716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도 찍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어, 그렇게 해서 맞추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된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어,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만약에 나오면 그냥 찍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비슷한 문제 한번 또 풀어볼까요? 다음에 향후 2년간 현금 흐름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투자안의 수년내 가치와 수익성 지수를 구하시오. 뭐 이것도 비슷한 문제죠. 비슷한 문제인데 다만 이 문제는 어, 위에 14번 문제는 3년 후에 한 번 수입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5번 문제는 1년 차에 얼마 발생하고 2년 차에 얼마 발생하고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살짝 조금 더 14번보다는 복잡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년제 가치 먼저 계산을 해보면 수년제 가치 NPV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준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준 값이다. 그러면 현금 유입이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1년 차, 1년 차에는 2억 원이 지금 내 호주머니에 꽂히죠. 여기서 말하는 현금 유입은 아까 얘기한 뭐 애프터 텍스 캐시플로우 같은 거예요. 뭐 은행에 대출이자도 내고 뭐 세금도 내고 해서 최종적으로 1년 차에 2억 원이 내 호주머니로 꽂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억 원. 근데 1년 후에 2억 원이 꽂히는 것이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그때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 화폐 시간 가치 6가지 뭐 이런 거 개념들 중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0.95거든요. 그러니까 2억 원에 0.95를 곱하면 이 1년 후에 2억 원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2억 5천만 원이 내 호주머니에 꽂히잖아요. 그럼 2년 후에 2억 5천만 원을 2년 앞당겨서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쓰이는 것이 2년 후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예요. 그래서 0.90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억 5천만 원 곱하기 0.90을 하면 2년 후에 2억 5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더해보면 4억 1,5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반대로 이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보통의 문제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초기에 지분 투자 비용이 7천만 원이다. 뭐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지출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현재 시점에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얼마 나가고 2년 후에 얼마 나가고 뭐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현금 유출도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유출은 1년 차에 1억 5천만 원이 나가고요. 2년 차에 2억 원이 나가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 1년 차에 나가는 1억 5천만 원에 또 0.95를 곱해줘야 되고요. 또 2년 차에 나가는 2억 원에 0.90을 곱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는 3억 2,250만 원이 되고요. 그럼 수년제 가치는 이걸 빼준 값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억 1,500만 원에서 3억 2,250만 원을 뺀 9,250만 원이 수년제 가치이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나눠준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4억 1,500만 원에서 4억 1,500만 원을 3억 2,250만 원으로 나눠준 1면 1.29가 됩니다. 그래서 순환지 가치는 플러스이고 수익성 지수도 1보다는 크죠. 그래서 이제 뭐 투자가 뭐 타당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15번까지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